어느 해인가 나는 한국에서 3,000원을 주고 거친 삼배 상복을 한 벌 사서 베를린에서 그걸 입고 다닌 적이 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누군가가 물었다. 그 옷의 섬유는 유난히 거치고 바느질도 성의 없이 되어 있는데 솔기에는 실밥이 드러나 마무리도 눈에 띄게 엉성한데 거기에는 혹 무슨 까닭이 있느냐고. 당신은 대답을 몰랐으나 아마도 지금이라면 나는 이렇게 말해주리라.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의 탓이므로 이런 옷을 입는다고. 살아있는 자가 곧 죽음의 원인이므로 우리는 죄의식을 가진다고. 우리가 자라나는 동안 한 사람이 늙어갔으므로, 우리가 건강한 동안 한 사람이 병들었으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한 사람이 죽어있게 될 것이므로, 삶은 죽음에 비치고 있는 것이므로, 한 사람이 죽고 그리하여 남아있는 자들의 죽음이 보류되는 것이므로, 이 세 개의 상태를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자연은 조화를 유지하고 인간은 운다. 배수아 작가의 단편소설 올빼미의 없음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삶은 죽음에 비치고 누군가의 살아있음은 다른 누군가의 소멸의 감에서 비롯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모른 척하지만 이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슬처럼 이어진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문학 안에 모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연출을 맡고 있는 소설 쓰는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항상 헤이수 작가님의 목소리를 듣던 청취자분들이 지금 많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예, 문장의 소리가 2018년에 마무리하고 2019년에 맞이하면서 특집을 마련했어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문장의 소리 마지막 코너 첫 책을 소개합니다에서 다루었던 첫 책을 낸 작가님들 중에서 타 기관의 지원과 중첩되지 않은 작가님들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집 방송 기간은 책들의 방 코너 대신 첫 책 작가님들을 위한 방송을 두 꼭지씩 총 3회에 걸쳐서 연속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집 코너 기간에는 헤이수 작가님뿐 아니라 연출을 맡고 있는 저와 또 구성 작가이신 정현우 시인님이 번갈아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밤의 나라를 출간한 김소윤 소설가, 블라인드를 출간한 장마리 소설가, 와이프 로고를 출간한 조민효 소설가,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좀 돌아가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김소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김소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역시 소설 쓰고 있는 장마리입니다. 네, 멀리 익산에서 왔어요. 아, 익산에서 오셨어요? 네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설 쓰는 조민효입니다. 네. 직장 다니고 있고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소설 강평 중에 마침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한 김소윤 작가님 괜찮습니다. 나는. 네. 예, 그리고 조혜진 PD님 소설가시죠. 네. 파종하는 네, 밤을 읽고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새 작가님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다시 소개를 좀 더 해드리자면 김순 소설가는 2010년 전북 도민일보로 당선되었고 또 2012년 제1회 자음과 모음에서 주최하는 나는 작가다에서 장편소설 코카부 곧 시간의 문이 열립니다가 당선된 적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올해 제6회 제주 4.3 평화문학상 난주라는 작품으로 받으셨다고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2018년에는 첫 소설집 밤의 나라를 출간하셨습니다. 장마리 소설가는 2009년 문학사상에 불어라 봄바람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18년에 첫 장편소설 블라인드를 출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여 소설가는 2013년 쿨투라를 통해서 등단하셨고 2017년에 첫 소설집 와이프로거를 출간하셨습니다. 다 저마다 첫 소설집, 첫 장편소설을 내셨는데 2018년에요. 어떻게 책을 내고 이전과 이후 많이 달라지셨나요? 어떤가요? 김소윤 소설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단편집 모음이었는데요. 여러 해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룬 그 소설이다 보니까 그 소설집을 통해서 무엇보다 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어떤 책을 쓸지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 장마리 작가님. 네, 저는 단편 내고 첫 장편이라서 단편 낼 때 설레임 그거보다는 더 무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더 잘 써야겠다는 무거움이 좀 많았는데 이런 자리가 마련돼 있어서 저한테 좀 용기를 주는 것 같고요. 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더 많은 용기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민여 작가님. 네, 저도 이제 오랜 습작 시간을 지내면서 책을 낼 수 있을까, 책을 낸다면 작가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또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고요. 그런데 책을 낸 이후도 여전히 고민이 많고 두렵고 또 하지만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아직도 삶에 대한 물음이 제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 꿈틀거리는 것 때문에 오늘도 한 줄 문장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줄 문장을 쓰신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네요. 김소윤 작가님이랑 조민희 작가님은 소설집이에요. 소설집에 실린 작품 중에서 좀 쓰실 때 힘드셨다든지 뭐 기억에 남는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 소설들이 조금 다 아프고 상처가 있는 소설들이라서 쓰면서 좀 같이 감정적으로 힘든 것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쓰면서 그 어떤 상처를 주인공들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저에게도 또 한편으로 힐링이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힘들면서 또 행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조민여 작가님은 또 쓰시면서 또 특별히 더 즐거웠던 작품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작품 쓰면서 즐거웠다기보다는 좀 힘들었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달팽이 하우스라든지 메리고라운드라든지 이런 소설을 쓸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평소 글을 쓰면서 작가가 되면 아버지가 항상 고독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사셨는데 그 아버지의 고독이 뭘까 그런 얘기를 한번 좀 써보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제가 작가라는 이름을 달기 전에 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신체는 물론 평소 입버릇처럼 하시던 그 고독이란 말까지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그 애증의 시간들을 소설로 좀 가공을 하려다 보니까 그 소설을 쓸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장편 소설을 내신 장마리 작가님은 긴 호흡의 작품을 쓰면서 막힌 적은 없었나요? 막힐 때는 많았죠. 어떻게 그걸 돌파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아무래도 좀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에 레지던시를 시청해서 들어갔었어요. 신청해서. 그래서 21세기 문학관. 네네. 예, 거기서 가장 짧은 그 기간에 들어갔거든요. 네. 재작년? 근데 그때가 겨울에 12월 10일에서 그 다음에 1월 30일이니까 45일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쓰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에 정말로 그 초고는 쓰고 나와야만 내가 되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집중했는데 또 그만큼 쓰고 나왔을 때 단편보다 장편이 주는 희열 그런 것도 좀 느꼈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 희열은 짧았고 긴 시간 더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작품을 쓸 때 좀 집필 공간이 바뀌면 새로운 기운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환기되기도 하고 좀 집에서만 쓸 때는 알지 못했던 허점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특집 코너라서 3분씩 그 작가 방에 모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작가분들에게도 의견을 묻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소연 작가님의 밤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장마리 작가님이나 조민유 작가님은 밤의 나라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일단 듣고 싶어요. 아니면 김소연 작가님에게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김소연 작가는 사실은 저희 전북 같은 작가회의 회원으로 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친분이 있으시군요.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소연 작가의 작품은 그 전에도 다른 기회로 많이 읽고 했던 부분인데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니 소연 작가가 굉장히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는 내내 가슴이 뿌듯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큰 소식도 주고 그래서 정말 야무지고 예쁜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이제 밤의 나라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봤을 때 소윤 작가는 전혀 좀 입이 좀 무거운 작가예요. 과묵하시군요. 네. 본인의 이야기를 절대 잘 하지 않고 또 그래서 좀 그런가 새침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작품을 보고 정말 다시 고민을 많이 하는 정말 성실한 작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 작가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김소연 소설가님의 밤의 나라 중에 괜찮습니다. 나는 이란 단편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혼혈인 코피노 안에 이제 조이를 잃고 필리핀으로 날아가서 조이의 삶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돌아오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 또 무엇보다 우리가 차별로 대우하는 그런 인식들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또 이제 작가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시각으로 되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조이의 또 다른 혼혈아 동생이 있죠. 호세라고. 호세가 그 주인공한테 공항까지 따라 나와서 우리 또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물을 때 가슴이 조금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민유 작가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밤의 나라에는 좀 우리 사회에 좀 사각지대에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탈북인 여성이라든지 청각장애인, 지금 말씀하신 코피노라 불리는 혼혈인 등등이 많이 나오는데 그 김소연 작가님은 이런 인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지 일단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단편 소설 같은 거를 쓸 때는 모든 소설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문학이 가지는 가장 큰 역할이나 기능이 우리 삶에서 평소에는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 문학이 한 단면을 잘라서 보여주거나 또 우리한테 그걸 인식시키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우린 사실 모르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들의 상황이나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소설 안에서는 굉장히 극적으로 이제 묘사되고 더 극화되기는 하였으나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분명히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조금만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인물들한테 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상처받은 어떤 인간을 한 표현할 때 그냥 상처받았다 그거보다는 어떤 것을 형상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 또 상처를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이야기들을 이렇게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근데
소설을 쓰기 위해서 만났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생활이나 이런 중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제 마음에 남아서 나중에 소설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혹시 뭐 환경적으로 이런 그 소외되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도 관계가 물론 있지만요. 예전에 그 한겨레 21에서 만인보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 인터뷰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는데 물론 어떤 걸 성과를 이뤄서 성공한 사람 사례도 있지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그 중에서도 또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분들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마음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올해 제주 4.3 평화문학상 난주라는 작품으로 받으셨는데 난주도 약간 같은 맥락이 있는 작품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난주도 사실 굉장한 큰 상처와 실패를 겪고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또 개척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또 난주를 둘러싼 그런 인물들 우리가 지금 이제 잊어버린 그런 민중들의 그런 삶을 다뤄보고 싶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밤의 나라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좀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 상실이 아닐까 싶어요. 수록된 단편들 대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좀 뭔가를 잃어버린,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인물에 천착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작가들이 그 자기 저마다 그 화두나 과제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어떤 사람들이 치명적인 상처나 실패를 겪고도 이제 누군가는 그걸 극복하면서 잘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좌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이 개인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에 의해서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실이라는 건 사실 상처잖아요.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들이지만 이 인물들이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또 극복한다면 과연 그건 어떤 사람들의 그 조력과 뭐 위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또는 이제 서로 간의 인물 간의 소통이 더 필요한 건 아닌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소설들을 쓰게 되고 또 이 인물들이 그런 삶 속에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는 그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게 사실은 제가 최종적으로는 쓰고 싶은 그런 주제거든요. 네. 결국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희망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그러니까 밤의 나라라는 제목 자체가 우리가 어두컴컴한 어떤 그 힘든 상황과 좌절을 겪고는 있으나 결국 언젠가는 아침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밤의 나라가 결코 어떤 좌절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희망을 위해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처조차도. 네. 너무 귀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희망이라는 말이. 네. 그럼 이번에 장마리 작가님의 블라인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블라인드는 이제 살인사건으로 시작하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터프하다고 느꼈는데 작품이. 네. 작품의 줄거리를 대략 말씀드리면 어린 시절 부모의 죽음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주인공의 남동생이 훗날 여자친구에게 살해되고 주인공인 경은이 이 살인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나중에는 진실과 마주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소설의 집필 동기 또 궁금하고 또 블라인드라는 제목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한 4년 전인가 이렇게 익산의 작은 어떤 그 여성의 전화라는 곳에 강의 청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에 대한 치유적인 어떤 뭐 문학 강의?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분들하고 어떤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랬다가 했던 게 이제 그 치유적 글쓰기 한 갈래인 자기 이야기로 소설적인 허구를 넣는 그런 작업을 좀 했어요. 정말로 뭐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서 본인들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장면이 저 또한 막 울컥울컥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그걸로 계기여서 그랬나? 이제 진짜로 여기서 나오는 교도소의 이제 문화예술 강의 또 청탁이 있었어요. 여자 어떤 그 수용소? 많은 인원은 아닌데 한 15명이 앉아 있는 곳에 이 작품에도 나오는데 너무너무 정말로 긴장해서 들어갔던 제가. 근데 그냥 이렇게 나오고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라는 생각에 여기서는 작품에서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같이 갔던 그 동료가 없었으면 그냥 뒤돌아 나왔을 정도로 긴장을 제가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30회였어요. 네. 장장. 네. 근데 조금씩 이렇게 동화되고 이들에게 마음이 열리면서 과연 글이란 게 뭘까? 문학이란 게 뭘지? 글쓰기란 게 뭘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글을 쓰게 된다면 이런 치유적 글쓰기, 문학의 효용성 이런 걸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제 고민이 들었던 게 문학의 효용성 이러면 굉장히 뭐랄까 누가 있겠어요. 지루하고. 그래서 좀 강렬하게 써야겠다. 서사를 좀 그러지 않으면 누가 읽을까. 네.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서 네. 첫 장면에 강렬하게 네. 살인 사건의 이야기를 좀 넣고 최대한 장편 소설이 갖는 어떤 서사 위주 그래서 좀 사건을 좀 빠르게 그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개작도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생활에서 어떤 경험에서 오는 회의감에서 시작을 하되 좀 장편소설의 특징에 맞게 좀 빠른 전개, 서사 이지의 빠른 전개 소설을 쓰게 되신 거군요. 네, 네. 네. 그럼 블라인드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제 제가 이 작품을 쓰면서 가장 떠오른 장면이 살인이 아니라 7살짜리 남자아이가 5살짜리 여자의 눈을 가려주는 그 장면이 항상 머리에 남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는 물론 7살 경민이라는 주인공의 아버지를 해치는 게 5살 여자아이의 그 아버지지만 그 누구도 그걸 봤을 때는 그게 너무너무 뭐랄까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가려서 보호해 주는 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블라인드 그게 그냥 각인처럼 됐고 또 이렇게 계속 전개하다 보니 어떤 그 교차적인 것도 인간의 내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선인가 이렇게 내가 지금 아버지 부모 이렇게 쳐다보는 이 부모의 실체가 정말 선한 게 달까 그런 고민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 그렇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장면에서 이제 제목이 비롯되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는 전체 그 내용을 아우르는 거네요. 그렇죠? 네. 진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판단할 수 없는. 네. 그리고 블라인드를 또 읽으면서 좀 추리기적인 기법이라고 느꼈어요. 이건 저만의 느낌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어떤 작품에 좀 영향을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리 기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을 쓰시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의 효용성 이런 거를 정말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렵게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역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 사실 좋아하는 작가는 이언 맥큐언 좋아해요. 영국에. 네. 네. 그다음에 한국에는 이제 정유정 작가 네네. 좋아하는데 네. 아무래도 좀 서사가 네. 좀 강하고 사실은 단편을 쓸 때보다 장편에 쓸 때 오히려 그 단시간 집중했을 때 그 희열이 더 많았던 것 같으니까 단편을 쓸 때는 많이 아팠던 것 같고 물론 장편도 마찬가지였는데 좀 그 미묘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튼 앞으로 뭐 계속 이런 기법을 사용하진 않을 것 같고 왜요? 이언 맥큐언이나 정유정 작가님 다 약간 좀 네. 사건 위주의 소설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은연중에 그렇게 구성을 잡지 않았나 싶고요.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아무래도 영향을 받으면 네. 닮아가게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두 작가님들 조문희 작가님이나 김수은 작가님은 블라인드를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조문희 작가님 말씀해 주시면. 네. 선생님 작품 블라인드 잘 읽었습니다. 앞에서도 예, 말씀하셨지만 뭐 문학적 기능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뭐 트라우마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뭐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민과 경은이 이런 경우가 실제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겠구나. 네. 살아가기 힘들었겠구나. 더군다나 이거를 어떤 치유의 목적으로 본다면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어떤 것이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강하게 했는데 이게 계속 이제 뭐 추리기법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글을 따라 읽는 방법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경은이 같은 경우는 문학을 매개체로 좀 어느 정도 자기 삶에 치유를 좀 했다고 저는 읽었고 네. 경민이 같은 경우는 네. 왜 결국 그렇게 문학을 매개체로 해서 덧없고 끝없는 결국은 죽음의 끝까지 가보려 한 것일까. 또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이라면 둘 다 문학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것으로 문학의 눈으로 좀 자기 삶을 바라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소설을 읽었습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인물 입장에서 읽으셨군요. 네. 네, 김수현 작가님 질문해 주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아니, 일단은 블라인드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작가가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분야를 쓸 때 되게 자연스럽고 힘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역시 작가님이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고 세밀하게 다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재밌었고 또 진실에 접근해가는 방식도 흡입력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정신없이 막 이렇게 넘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궁금해서. 한 번 읽으면 끝까지 그냥 읽게 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네. 또 글 속에 글이 자꾸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작가님의 역량이라는 게 글 속에 또 하나의 글을 그 사람이 빙의해서 또 쓴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이 되게 멋지고 또 그 블라인드라는 의미에 저는 사실 우리가 문학이나 글을 쓸 때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결국 하게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래서 그 내면의 이야기, 그 심층에 뭐가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사실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주인공들이 문학을 이렇게 매개로 뭔가를 자기 그 진실에 접근해가는 게 너무 재밌고 많은 독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추리소설을 또 좋아하는 독자분들은 좀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조문현 작가님의 단편집 와이프 로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총 10편의 단편이 실려있는 단편집이에요. 와이프 로거의 인물들은 대개 주부이거나 아픈 분들 아니면 소위 말하는 방황하는 청춘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조문현 작가님이 이런 인물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도 제 청춘의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늘 절망하고 또 때로는 아파하고 되게 아련했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소설 속의 주인공들처럼 다양한 직업은 아니지만 살아내려고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던 생각을 지금도 이제 나는데요. 그렇게 그런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의식이 항상 내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올라와서 살았던 20살 때부터 그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가난, 방황, 아련함 이런 것들이 인물들을 찾을 때 거기에 좀 이렇게 투영시키면서 작품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제 자본주의에서 밀려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꿈조차 꿀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애착이 많이 가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찾는 그런 행동이 저의 어떤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각인된 것이 네. 아직까지도 작품에 많이 투영되고 있는 거군요. 네네. 그 아직 치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맞아 많은 작가분들이 또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소설집에는 이제 경매사, 나이트 웨이터, 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작품집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여신협회에 민원을 넣어서 포상금을 받는 이것도 직업이죠, 그러니까. 직업이죠. 예. 네, 그 낯선 직업들이 많이 나와요. 혹시 자료 조사를 따로 하시는지 이건 좀 궁금했어요. 일단 미디어 쪽에서는 이제 뉴스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대화를 나누다가 그 대화 속에서 이렇게 포인트가 들리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단둘이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따로 시간을 정해서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인터뷰를 좀 한다거나 또 그 현장에 보고 싶을 때는 뭐 직접적으로 경매 현장 갔을 때는 군산을 좀 많이 다녔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여기서 직접 취재를 다니면서 그렇게 썼던 기억들이 많이 나고요. 특히나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남산자락에 뭐 돈가스 거리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매장 앞에 가면 이제 삐끼라고 하죠. 이렇게 손님들 들어오라고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남산을 가게 됐는데 개나리, 진달래 뭐 너무 봄날의 그 모습이 너무 절정에 이르고 있었는데 그 앞을 내려오다 보니까 그 아저씨들이 거기서 현란하게 정말 손님들을 유인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한참을 앉아서 그분들을 좀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각자 자기의 삶에서 절정이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그리고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때가 언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브로마이드 내 인생이라는 그런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 세 분이 약간 공통된 점이 있는데 일상에서 그 발견하게 되는 어떤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한 장면을 흘려보내지 않고 소설화하는 것 같아요. 또 세 분 모두 참 부지런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 경매장도 찾아다니시고 인터뷰도 다 하러 다니고 이런 점이 저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와이프 로고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김수연 작가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정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현실적인 현대사회의 어떤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구현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헉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상처받은 어떤 인물이나 이런 그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애정이 많지만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진짜 더 현실적이고 지금 시대 상황을 절절하게 반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들이 정말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또 어찌 할 수 없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 해설에서 보면 나중에 이런 대목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나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쫓아가기에 지옥의 속도는 너무 빠르고 한 번의 실수는 되돌릴 수 없는 낙오로 귀결된다. 이 말이 참 너무 잔인한데 사실 현실이라는 게 이렇게 냉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면을 굉장히 잘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되게 다양한 직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인물들 중에서 가장 큰 애정을 느낀 인물이 있었을까요? 거기 그 연희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하스타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제 직업을 하는 그 연희가 어쩌면 살아내고 싶어도 살아지지 않고 노력해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거를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일 것 같아서 연희가 꼭 저 같아서 가장 네, 많이 애착이 갑니다. 네. 네. 네, 저는 진짜 소재를 찾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면서 작품을 쓰는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경심이 날 정도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왜 그랬냐면 제 원래 고향은 부안이에요. 그 변산. 그 염전 얘기를 제가 쓰기 위해서 저도 이제 그 써서 그 지면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소재를 찾아서 그 소재를 내 거화해서 작품을 쓴다는 거. 그런데 저도 역시 이제 그 부안에 살기 때문에 이 경매라는 손수지로 하는 이런 직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와 저거 한번 써볼까 생각했는데 저는 솔직히 못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와 인제 사신다는데 와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다양한 직업군을 찾아서 쓴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작가님의 다음 작품이 진짜 궁금해질 정도로 네, 그랬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새 작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준비 중인 작품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조문현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이제 그 단편집을 내고 장편을 좀 써야 되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책을 내고 나니까 이제 글이 좀 안 나갈 때도 있고 생각이 그냥 멈춰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요. 그 어른인데 아이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조금 장애를 가진 어떤 한 인물을 그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서점에 나가봤더니
어른 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제목은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용은 좀 다르게 우리 사회가 그 아이가 천진하게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 천진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한 인물을 통해서 좀 그려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장마리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전북 작가회에서 기획 시리즈로 하는 일이 있어요. 2015년에 저희 그 전북 작가회 소설가들이 테마 소설집을 내서 가족이라는 아까 그 괜찮습니다. 나는 그 작품이 저희 가족이라는 테마로 썼을 때 실렸던 작품이거든요. 네. 그리고 2017년 작년에는 음식을 또 테마로 했고 올해 또 제 3탄으로 사계 계절로 해서 이제 저희 또 전북 작가 소설가들이 이 테마 소설집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소연 작가는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이 테마 소설집 낼 단편 소설을 먼저 써야 하는 게 첫 번째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소연 작가님은 이제 얼마 전에 장편 소설이 또 상을 받으셔서 네. 그래도 항상 차기작은 늘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사계도 지금 쓰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부터 생각했던 게 되게 현대인들이 지금 굉장히 철저히 혼자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대인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그 나름의 방식으로 연대해 나가는 어떤 소설을 생각해 놓은 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언제 쓰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구상하던 작품이 있군요. 네. 2019년에 꼭 쓰실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편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짧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재미없었을 텐데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고 또 열심히 쓰면서 진실을 담는 그런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소연 작가님이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좋은 얘기 나누게 돼서 2018년도 마무리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2019년에도 이런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도? 감사합니다. 네. 네, 장마리 작가님이셨습니다. 네, 조금 기계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AI하고 같이 친구 되기 싫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계속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들 마음은 좀 더 황폐해지고 제가 오늘 계속 여러 번 반복했던 것처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형태로 계속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진 선생님이 노래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고 계속 그 이야기를 쓰는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 소소한 행복 많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민현 작가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김소윤, 장마리, 조민현 세 작가님 보내드리고 2부에서는 또 다른 서책 작가님들 특집이 이어지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구성 작가인 정현우 시인이 진행을 맡아서 또 다른 서책 작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소설 쓰는 조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보다 더 어둡던 그 새벽에는 누군가 내 꿈속에서 내가 쓴 책을 읽다가 우는 것을 보았다. 너를 뒤로하고 무너지는 나의 출구인 너를 뒤로하고 나는 거짓말을 몸처럼 팔면서 아픔이라는 아픔은 다 설득하고 싶었다. 인생이란 잃어버린 훔치책 같아서 쓸쓸한 소문을 쓰고 있는 밤에도 지금은 바람이 돼버린 모래의 집과 안개로 가득했던 그 골목들이 우리의 사라진 청춘과 함께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 아무렇게나 견뎌냈다는 기록이듯 사랑이여 아비규환이여 소금 같은 눈이 내리는 시간 속에서 불꽃으로 연명하던 시절이여. 이용준 시인의 쓸쓸한 서문을 쓰고 있는 밤 중 읽어드렸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딪히고 그리고 좀 더 부서졌을 겁니다. 계절이 오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날들, 그러한 날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내가 선택한 날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손바닥을 바닥으로 쓰면 쓸쓸하고 소리가 날 것 같은 겨울입니다.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구성을 맡고 있는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DJ를 맡게 되었는데요. 문장의 소리 저번 주에 이어 첫 책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호박꽃 엄마를 출간하신 유순혜 시인, 그리고 시인하다를 출간하신 일영 시인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 쓰는 호박꽃 엄마 유순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를 쓰는 이령이라고 합니다. 네, 유순혜 시인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유순혜 시인은 2007년 시선으로 데뷔하셨고 시집 호박꽃 엄마를 출간하셨습니다. 일영 시인은요. 2013년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데뷔하셨고 시집 시인하다를 출간하셨습니다. 첫 책을 내신 후에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두 분? 먼저 저는 호박꽃 엄마 시집 출간한 이후로 첫 번째 제 얼굴 표정이 너무 밝아졌어요. 주변에서 얼굴이 환하게 폈다고 그러고 호박꽃처럼 얼굴이 환하게 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호박꽃 엄마 이 시집 안에 이제 제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 토해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답답하던 속이 확 풀리면서 얼굴이 꽃이 피더라고요. 지금도 되게 얼굴이 화사하게. 엄청 행복합니다, 요즘. 네, 일영 시인님은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시를 쓰는 시인이기 전에 주부이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집 내기 전이나 시집 내고 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집을 내기 전보다 시집을 내고 난 이후에는 시를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어떤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 억양이 서울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전라북도 진안이 고향입니다. 일영 선생님은? 저는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깜짝으로 두 분이서 이렇게 20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본인의 사투리로? 제가 먼저 할까요? 야, 일영아 반갑다. 너 얼마 만이냐?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래 반갑다. 잘 살았냐? 너 예전에는 정말 조그만 하더니 지금 많이 컸다. 그때도 키가 컸지. 너야말로 진짜 이뻐졌다. 어떻게 이렇게 이뻐졌냐? 비결이 뭐여? 원래 예뻤거든. 반갑다 친구야. 너무 재밌습니다. 원래 두 분이 제가 첫 책으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유순혜 시인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할머니 분이 무녀이셨죠. 그렇죠. 예. 무속인이셨는데 네. 우리 고향 전라북도 진안군에서도 알아주는 무녀이셨죠. 제자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저 어렸을 때 그 할머니가 사시던 절 그때는 네. 초가집이었죠. 초가집이었는데 그 절 모습이 이제 본체하고 행랑체 부처님 모시는 그 법당을 모시는 본체하고 밑에 이제 행랑체가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눈에. 근데 내 할머니가 사셨던 그 절 그게 원래 그게 산 중턱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물이 나오나 싶어요. 산 중턱에서 지금도 그 물이 저는 이제 그 물을 맑은 경전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네. 그 할머니 돌아가신 지 지금 거의 한 40년? 그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그 할머니가 그 정화수 떠났던 그 우물터에서 그 맑은 경전이 콸콸콸 쏟아지고 있어요. 일영 선생님은 경주가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저희 할머니가 사실 무속인이셨는데 경주에서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두 분이 딱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리까지 할머니들이 둘이 서로 너들 둘이 만나봐라.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게 인연인가 아닌가. 네, 이렇게 실제로 보니 너무 반가운데요. 시집에서 가장 애정 가는 시를 말씀해 주시다면 자기 시집에서? 아무래도 제 시집의 표제인 그 호박꽃 엄마인데요. 엄마라는 존재는 사실 모든 걸 다 포용하잖아요. 눈에 뭐 이쁜 것도 포용하고 미운 것도 포용하고 그러는데 이 호박꽃 같은 경우는 어떤 주어진 땅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짜투리 땅에서 그냥 크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밭 가상이 한쪽에서 이렇게 그냥 바람 맞고 그냥 뭐 비가 오면 비 맞고 없으면 굶고 이러고 사는 식물인데 그 호박꽃 엄마를 보면서 그 속에 호박꽃 그
이파리 속에 조그만 애기 같은 그 애호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수십 개나 쓴 시가 이 호박꽃 엄마인데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무데나 짜투리 땅에서 또 씩씩하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모성애. 그래서 이 시의 시집의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령시님은 어떤 시가 가장 애정이 가셨나요? 저는 아직은 애정 가는 시라기보다는 제가 시를 쓰는 과정에서 가장 스스로 치유를 많이 받았고 스스로 감정이 이입이 많이 됐던 제가 썼지만 그 시가 낙타가시나무 풀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시는 제가 실크로드 여행 중에서 대륙 야간 열차를 타고 가다가 그 지평선에 내려앉는 별들의 그 별을 보면서 대개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애인의 얼굴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날만큼은 엄마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별을 보면서 그리운 사람이 엄마였고 또 그 낙타가시 나무풀이 낙타가 먹는 유일한 이제 풀인데 가시가 돋아 있으니까 이 낙타가 그 풀을 삼키면 목구멍에서 피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이 소소초라고도 하고 낙타가시 나무 풀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엄마의 지난한 삶과 그런 어떤 희생 그걸 제가 이제 처음으로 좀 많이 생각하게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쓰면서 가장 많이 가슴이 아팠고 또 예전에 몰랐던 어떤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제가 그때 다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유순애 시인님의 호박꽃 엄마에 대해서 좀 시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순애 시인님은 시들이 좀 서정적이고 따뜻한 시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족사 이야기도 많았는데 네. 본인이 생각하는 시집에 뭐 관통하는 키워드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전라북도 상간마을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 이제 지금은 그 이제 많이 사라져 가죠. 그 향토어들 네. 토속적인 지방 방언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향토어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향토어를 이게 시로서 후대에게 전해주고자 싶고 그래서 그 향토애가 제 키워드를 할 수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뭐 시든 인간의 삶이든 정직한 거는 어디 가나 다 뽀얗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제 시집의 키워드는 그 향토하고 정직한 그것들을 표제어로 내고 싶어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싶어요. 그럼 본인의 네. 유년 시절은 어땠나요? 저 유년 시절 마냥 행복했죠. 뭐 학교 하다가 그 또랑에 빠져서 한겨울에 산비탈길을 걸어서 학교 하다가 난간으로 떨어져서 양말 젖고 뭐 양말도 뒤에 찢어진 발뒤꿈치가 찢어진 양말 그런 것도 학교 가면 선생님이 이제 난로가 있었거든요. 난로에다가 옆에 앉혀놓고 그 양말 말려주고 그랬던 그 유년의 추억들이 나이가 먹어도 그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들은 요즘 애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일상어들, 향토어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후대에게 물려주고 싶기도 해서 제 시를 보면 이게 고향 사투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 일상어, 구어체가 많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래오래 내 자손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뭐 향토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시인님은 언제 시를 좀 쓰시나요? 보통? 저는 보통 야심한 새벽에만 있어요. 보통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는 신들이 많이 다녀가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새벽 3시, 4시 되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뭔가 막 끄적거려요. 끄적거리고 시가 안 되면 막 붓글씨 붓굿했다가 길을 모아서 또 먹물하고 먹칠하기도 놀기도 하고. 시어들이 비슷한 듯 다른 네. 것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네, 네. 이러한 소재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그냥 집에 보통 막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싸돌아다니거든요. 그냥 동네도 싸돌아다니고 혼자서 뭐 버스 타고 어디 멀리 다녀오기도 하고 뭐 혼자 뭐 절에도 가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그렇게 동네 골목도 돌아보면서요. 골목도 보면 이렇게 후미진 골목에 보면 후미진 골목 그 콘크리트 틈새에 나는 작은 식물들을 보면서 시어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질 않고 마냥 싸돌아다니면서 그런 시어들을 많이 얻어요. 이령 시인님은 호박꽃 엄마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제가 일단 유순애 시인님의 호박꽃 엄마를 읽고 가장 강하게 느낀 점은 상당히 시들이 정직하다. 억지를 부리지 않고 우격다짐이 없다. 그래서
참 생활과 시가 일치하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진솔하고 감동적이고 아주 꾸밈이 없지만 매력 있는 예, 그런 시인이실 거고 또 그런 시인이 쓰신 시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잘 읽으신 것 같아요. 제대로 읽으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게 있으셨나요? 예, 한 2가지 정도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스님님 시를 아직 한 3회독 정도는 못했지만 제가 1회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선생님 첫 시집에 있는 어떤 시적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생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종교관. 왜냐하면은 선생님의 시들의 면면이 보면은 자기애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게 이제 자기애에 멈춰져 있지 않고 좀 인류애적으로 확장된 퍼져나가죠. 예, 네. 그런 게 많아서 어떤 공동체적인 포용, 관용 이런 게 많이 읽혔어요. 그러면 그 시편들이 그냥 언어적 감각으로만 나온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 시의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 본인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거든요. 사상이나 철학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긴 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그때그때 이제 감성이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물 한 잔을 보더라도 얘는 물이 아니고 하나의 생명체야. 여기서 얘도 숨을 쉬고 있어.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거기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보여주는 모습 내 안에 있는 거를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 내 보여줌으로써 그래야지만 바깥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딱 끄집어내면 속이 비잖아요. 그때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면 무심이라는 거죠. 하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의 것들을 다 비워내면 그때 이제 바깥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호박꽃 엄마의 거의 다 제 내면을 다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내 안의 것을 다 토해내고 나니까 얼굴이 환하게 꽃이 피고 이 명치가 답답했던 명치가 확 트이는 느낌. 이 시집을 읽고 어떤 분들은 너무 솔직해서 순재 시인 괜찮겠어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는 그냥 정직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욕먹을 짓이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것들 그대로 묘사하는 게 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일영 시인님의 시인하다 시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영 시인님의 시들은 되게 감각적이고 언어의 진술들이 독특하게 전개됐다고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그 시들이 도발적이기도 했다가 때로는 굉장히 수줍은 소녀스럽기도 하고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일단 제 시집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인하다가 중의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자라고 할 때 시인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시를 쓰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라는 시인하다도 됩니다. 네, 2가지가 대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정시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들이 감각적이고 진술이 독특하다. 그래서 롤러코스터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아마 제 어떤 내면이 정제되지 못한 어떤 자아와의 조우. 이게 첫 시집이니까 저는 이 첫 시집의 많은 작품들이 과연 내가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근원적인 그 어떤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추구하는 시적 방향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바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이 좀 쌓이고 좀 지식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하나의 형식에다가 미심쩍은 찬양을 부여하는 그런 것은 일종의 자살행위다. 예술인에게. 그래서 모든 절대성을 저는 포기하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관측자로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생의 파동으로 나아가겠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시를 쓰는 과정이다라는 어떤 과정에 있는 존재다.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를 찾아가고 확인해가는 어떤 여행이 삶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시를 쓰는 과정이 그 삶의 어떤 좌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정제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감정의 면면들이 제가
어차피 시인으로서 제 속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표출이 된 거지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제 자신인 것 같아요. 네. 이령 시인님은 보통 시를 언제 쓰시나요? 저는 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써요. 틈틈이 쓰시는 거예요? 일단 집안일을 하다가 좀 텀이 생기면 하고 또 강의하고 쉬는 시간에 텀이 생기면 하고 사람 만나고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쓰고 그러니까 중심이 어떤 일상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시를 쓰는데 나머지의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또 그림도 굉장히 수준급으로 잘 그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와 그림이 좀 일맥상통하던가요?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그림을 그리니까 주위에서 많이 같은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림을 쓰고 시를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로 표현할 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그림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또 글로 표현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글과 그림은 이렇게 다른 건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둘 다 제가 나를 표현하는 표현 도구니까. 네. 근데 그림들이 어떤 느낌들이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살짝 봤었는데. 네. 같은 사람이 그리니까.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밑그림을 그리지를 않아요. 아침에 제가 습관이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거나 그림 그리고요. 그다음에 1시간 정도 산책하고 이게 생활 습관입니다. 한 10년 넘었는데요. 가끔 산책 가기 싫은 날씨가 있잖아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뭐 그러면 이제 캔버스를 딱 앞에 펴고 그냥 밑그림 없이 제 느낌대로 해요. 네, 근데 시도 그 시적 발화가 있지만 나중에 시를 다 쓰고 나면 그 발화는 없어지는 것처럼 그림도 제가 뭔가 의도하고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순혜 선생님은 시인하다 어떻게 읽으셨는지? 네, 먼저 이령 시인의 그 시인하다 이 시집 그 수익금을 보니까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기탁을 하셨더라고요. 일부를. 그래서 그 점을 보고 저도 그런 생각 못했는데 그 시인의 그 감성에 먼저 박수를 먼저 보내고 네, 대단하십니다. 짝짝짝.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정말 그냥 생각지 못했던 일인데 이걸 하셨더라고요. 이령 시인이. 그리고 이제 이령 시인 시집 아직 다는 못 읽었는데 그 시인하다 이 시의 표제적인 그 시인하다 그 이행에 보면 바람벽에 기댄 무전취식, 속수무책, 말의 어성꾼이고요. 복화술에 늪에 빠진 방랑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시집을 여기서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귀 열어주세요라는 시 있죠. 82쪽에. 귀를 쫓는 건 눈이 아니라 귀다라는 거죠. 이 귀를 여는 건 시인의 귀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참 좋더라고요. 귀 열어주세요. 우리는 항상 시를 쓰는 사람이나 뭐 소설을 쓰는 사람이나 항상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고 거기에 대한 느낀 점을 이렇게 뭐 묘사하는 거잖아요. 시로 묘사하든 뭐 소설로 묘사하든 이 시가 참 좋더라고요. 귀를 항상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저도. 그럼 궁금하신 것은 없었나요? 질문. 예, 이령 시인의 시집을 보면 이렇게 한자 같이 변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의미 전달을 위해서 했겠지만 그래서 읽는 독자 입장으로서는 저는 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시집에 한자가 많이 병용이 됐는데 물론 그 의미 해석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왜 한자어를 많이 이렇게 넣고 같이 이렇게 변기를 하셨나 그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너무 갑작스런 질문인가. 사실 한자어가 많아요. 저희 예, 한자어가 많더라고요. 시집 속에. 그리고 아까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어렵다. 제 시 보면서 주로 독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시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를 쓰는 생각 자체가 독자를 의식하지 않아야 시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독자를 생각하는 순간 시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위라서 선배들한테 야단도 많이 듣고 주위 동료들이 여러 가지 질타도 받죠.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시를 쓰는 방향이고 저는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 시를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할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한자를 많이 쓰는 거는 제 시가 워낙 관념적인 시가 많고요. 주관의 객관화 과정보다는 객관의 주관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자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그 시집을 읽다가 그 부분은 이령 시인하고 저하고 색깔이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누구나 읽었을 때 편하게 다가오는 거 이런 걸 저는 추구하고 이령 시인은 그런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군요. 나 그 점이 궁금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시를 이제 하면서 요즘은 또 첫 시집 내고 아까 귀 열어주세요처럼 네. 저도 이제 선생님처럼 그 경험에서 지혜에서 우러나는 그런 시를 쓰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아직 너무 제 스스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과정에 닿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네.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령 시인님은 뭔가 되게 빨간 원색으로 빨간색 옷도 그렇게 입으셨네요. 빨간 거 입으시고 저는 그냥 흰색에다가 나무 색깔. 이수면 선생님은 뭔가 엄청 진한 초록? 약간 원색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저 초록색 좋아해요. 잘 보셨네요. 그래서 약간 둘이 약간 센 언니 특집?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잘 보셨어요. 역시. 그래서 약간 문득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시를 쓸 때 본인은 어떠한 자아를 가지고 쓰는지 어떤 강한 외모나 어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어떠한 자아 상태로 시를 몰입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이령 선생님부터. 근데 저는 아침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책을 습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산책 아침에 5시부터 6시까지 일정해요. 근데 산책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할 때 그냥 저는 항상 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제가 산책하면서 바라보는 그 뭐 모든 장면, 모든 대상, 그리고 산책하면서 들려오는 소리, 뭐 변화, 뭐 이런 거가 다 시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웃으시겠지만 그런 게 이제 산책을 통해서 시적 발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것을 다 모았다가 또 메모를 해뒀다가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시를 쓸 때는 아까 다 모아뒀던 생각, 시적 발화를 다 가지고 와서 창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시를 쓸 때는 이미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든지 준비된 자아, 내지는 뭐 그런 어떤 글감, 소재, 예. 어떤 거는 하나 최근에 발표작은 제가 그 시를 쓰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이 산책하면서 계속 관찰을 했어요. 네. 예. 그게 비가 내리다 그거인가요? 비가 내리다도 있고 또 당당풍나무라고 그 인조나무를 가지고 인조나무를 제가 보니까 그 맞은편에 살아있는 그 숲이 있는데 인조나무는 나중에 그 꼬마 전구가 불이 들어와야만 나무가 되잖아요. 그걸 이제 시를 쓰고 싶어서 한 달 정도 계속 산책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사람이 뭔가의 어떤 계기가 돼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연결을 해서 하면 어떨까. 근데 그게 상당히 제가 경험이 미천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었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모아서 시를 쓸 때는 그냥 그 시를 쓰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저는 그냥 합리적이고 상당히 객관적이고 그냥 창작을 하는 거고 그 시를 쓰는 그 시간 이외의 시간이 오히려 더 시적으로 저는 많이 고민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유순애 시인님은? 네, 저는 시를 어떨 때 쓴다고 딱 단정 지을 수 없고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오감들, 뭐 귀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대화할 때도 누가 대화하는 순간에서도 그 상대방이 말하는 그 단어 하나에 딱 시가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오감들을 어떤 때는 머리를 찡찡하고 전기통하는 것처럼 그게 가슴을 띵동하고 노크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메모했다가 이제 시로 표현하고 제가 쓰는 시들은 보통 남들이 많이 보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뒷골목에 뭐 쓰러져 있는 뭐 맥주 캔 같은 거 그런 거를 보면서 캔 같은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누가 먹고 버린 거잖아요. 이게 네. 생명력을 다한 거죠. 생명력을 다한 것에 그 사물에게 대해서 또 다른 생명력을 부여해주고 싶어서 거기다 저는 이제 글을 시로 쓰거든요. 그렇게 예를 들자면
무생물을 갖다가 생명력으로 만들어주고 죽어 있는 것들을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 그럴 때 이제 시를 쓰고 싶죠. 그리고 일상의 기록이기도 하고요. 저 시 대부분은 그 체험시에 가까운데요. 체험한 것들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 체험하는 기록의 효과도 있고 네. 그럴 때 시를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두 분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차기작이 궁금해요. 두 분, 네, 유순애 시인님부터 말씀을. 제가 이제 호박꽃 엄마가 되었으니까요. 여태까지는 제 가족, 저를 둘러싼 가족, 뭐 사회, 현실 문제 이런 걸 다루었는데요. 지금 제가 갑자기 이제 낙향이 아닌 금이 환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이 그 치매 어르신들 이렇게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고향에서. 그런 분들 이렇게 인지를 못하시는 어른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케어하면서 이렇게 자아 성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아 성찰을 쓰는 시, 그런 시를 자칭 좋은 시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뭐 독자들이나 저 자신에게도 그냥 호박꽃 엄마에서 여전히 호박꽃 엄마로 남고 싶습니다. 네, 이령 시인님. 저는 시를 쓰면서 많은 시인들을 만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시인은 글로 말을 하는 거지만 일단 생활과 그 글이 일치하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지 않은 분들 중에서 비교적 삶과 글이 일치하는 분 중에서 제가 정숙자 시인을 존경합니다. 그분의 시집 액체계단 살아남은 니체들이라는 최근 시집을 보면 그분의 어떤 시인의 말을 읽고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시인의 말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전 인생의 테마이며 전 생애를 관통하는 견딤. 그것은 빛의 예약이자 신에게 바치는 허밍이다. 그러니까 시를 쓰고 문학을 한다는 것이 지난한 삶을 견디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되게 지극하게 견디고 삶과 글이 일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꼭 소개드리고 싶고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시를 쓰고 싶다. 그것이 제가 앞으로 시를 쓰는 방향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내 속에 있는 나를 찾아가는 어떤 과정 표현이 시집으로 나왔다면 앞으로는 표현은 비교적 쉽게 그러나 내용은 깊게 진솔하게 그런 시를 쓰고 싶다. 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의 소리 소감 대신에 30초 본인의 홍보를 한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본인 홍보에 네네. 저로 얘기네요. 네네. 안녕하세요. 호박꽃 엄마. 요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호박꽃 엄마로 남아서 주위 분들에게 사랑받는 시 쓰는 유순예가 되겠습니다. 네, 이령 시인님. 저는 뭐 앞으로 열심히 시를 쓸 것이고 계속해서 시를 쓸 사람이기 때문에 시로서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꼭 홍보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최근에 30, 40대 젊은 시인들 온라인 동인 볼륨이라는 것을 결성을 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은 하지는 못하지만 네. 온라인에서 서로 합평을 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인들끼리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인이 많이 있지만 제가 왜 소개를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는 그 자비 출판으로 아는 사람끼리 돌려 읽는 시집 문화 그리고 문해지의 끼리 문화 이런 어떤 문단의 폐단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정말 글로서 승부하고 깨끗한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문학 정신을 개성하자. 네, 젊은 시인들인 만큼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첫 책에 독거노인 돕기 캠페인을 같이 했는데요. 저는 뭐 시집을 내면서 제가 오히려 득을 많이 본 케이스죠. 근데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 펀딩을 했고요. 발간하자마자 첨부가 3일 만에 다 완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랑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중에서 시인이 돈을 주고 시집을 사보겠다라고 연락 온 시인은 10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일반 패친 분들, 일반인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단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시집이 팔리지 않는 세상이다. 독자들이 시를 읽지 않는다. 그것은 시가 어려워져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조금 반대 생각이에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일반인들이 시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너무 많으세요. 네. 근데 시인들은 우리들 문화에 갇혀서 그 틀을 깨지를 못할 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우리가 아주 힘이 없고 이름이 없는 시인들이지만 우리라도 그것을 한번 바꿔나가보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결집이 된 것이고 지금 11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초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젊은 시동인, 온라인 동인, 볼륨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호박꽃이랑 장미꽃이 엄청 스튜디오에 가득가득 피어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네, 그럼 이제 두 분 시인님 보내드리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 쓰는 정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